안녕하십니까. 한중일 사무국장입니다. 오늘은 일본 외교의 특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외교는 교활합니다. 노천년 일본과 상대하면서 우리 정부는 늘 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보다 일본 측이 신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 번 당하는 것은 상대국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연거푸 당함은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연구를 게을리한 탓이기에 어리석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선에서 활약하는 외교관들의 책임의식에 비난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이처럼 이웃 국가인 일본과의 중요한 외교에는 신뢰성이 없기에 언제나 뒤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외교는 신뢰성이 결여된 잔꾀 외교를 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끈질긴 담화무시로 외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과의 외교전에서는 신중하고도 명쾌한 문서 작성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깔끔하고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항상 조심하여야 합니다. 담화무시는 비단벌레를 일컫는 말로 담화무시 이루란 비단벌레 색깔이라 해석되며 애매함을 뜻합니다. 이는 비단벌레의 색깔이 빛의 각도에 따라 녹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금녹색으로도 보이는 등 변화무쌍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국민성이 원래 속내를 잘 밝히지 않는 내성적 성격 탓으로 직설적인 말보다는 애둘러 말하던 습관이 외교문서나 사업상의 계약 문서에서도 곧잘 나타납니다. 때문에 필자는 일본 외교의 특질을 담화무시 1호 외교로 명명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시대에 자신들의 근대화 유적지라며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23곳에 대한 등재를 뻔뻔스럽게도 유네스코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독일 본에서 제39차 회의를 열고 일본이 신청한 군함도 등에 대한 심의를 벌여 이 유산의 등재를 2015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피해 당사국인 한국의 이의 제기로 우여곡절 끝에 하루 늦게 일본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외교적 상황이 이번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후에도 여지없이 나타났습니다. 한일 합의에 따라 강제노역 사실을 설명하는 주석이 달렸고 일본 대표도 공개적으로 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유산 등재 관련 일본의 서명문구 해석이 달라집니다. 즉 영문 포스드 투 워크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소미아 사태에서도 일본 측에서 한국의 완벽한 승리, 퍼펙트 승리라고 말한 것처럼 같은 정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일본 측입니다. 아울러 유네스코 등재 후 곧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에 이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나서서 연이어 물타기에 나섰습니다. 강제 노역이 아닌 일하게 됐다, 하따라까 살했다 라고 억지 해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 강제 노역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지소미아 사태와 똑같습니다. 23개의 유산 중 군함도 등 7개의 시설은 과거 조선인 57,900명이 강제징용돼 강제 노역을 당했던 곳입니다. 그중 군함도 탄광에서는 조선인 800여 명이 강제징용되어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거나 배고프다, 어머니 보고 싶다 등이 암벽에 손톱으로 긁어서 각인된 처절한 아픔이 진하게 배어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조약 체결 당시부터 일본 외교는 일부러 애매한 문구로 작성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일본 외교는 애매한 외교문서 작성으로 차후 변화되는 국제정세에 따라 언제든 자국 이익에 부합되며 임기 응변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잔꾀를 부려 책략을 꾸민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태를 잘 알 수 있는
일본 서기를 읽다 보면 동북 지역의 순수한 아이누 민족, 원래 원주민이죠. 그들의 통치자를 꿰어 수도로 불러들인 후 우호 관계를 맺어 환영한다며 연애를 거나하게 베푼 후 참수하는 사례가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야마토 민족의 원래 습성 같습니다. 일본과의 외교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되면서 일본은 한국 침략을 목표로 끈질긴 외교를 행하던 중 이무 분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자국인 피해배상 문제 해결 때 조선과 재물포주역을 1882년 맺게 되었는데 당조약 제5조는 일본 공사관에 군인 약간명을 두어 경비한다. 그 비용은 조선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약간명은 극히 애매한 문구로 조선 측에서는 수명에서 수백 명 단위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일본 측은 이를 빌미로 명성 황후 쪽에서 불러들인 서울 주둔 청나라 병사 수진인 4천여 명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이러한 극히 애매한 문구로 트릭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조선의 외교 담당자들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흉계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외교문서에 조인하고 말았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나라가 약하면 서희 장군처럼 외교라도 잘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일본 외교의 특징은 1965년 6월 22일에 맺어진 한일 기본조약, 한일협정이라고도 하죠. 거기에서도 여실히 입증됩니다. 즉 제2조 구조약 무효에 대한 해석 문제에서 한일 합방은 무효이다 라는 문구에 대하여 일본 측 해석은 1945년 8월 15일 이후부터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 측은 당연히 한일 합방은 조약 체결 당시부터 무력에 의한 강제 합방이므로 국제법에 따라 1910년부터 이미 무효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일본은 현재 완료의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구조약의 무효 시점을 최초부터가 아닌 특정의 어느 시점부터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한 서술로 할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담화무시 1호 외교의 특질입니다. 또한 한일 기본조약 제3조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연합 총회결의 제195호 3에 분명히 명시되어진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이다 라 되어 있습니다. 이는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 결의에서 유엔 한국임시위원회가 관찰하고 협의할 수 있는 전 한국인의 대다수가 거주하게는 한반도의 이 부분에 대한 유효한 지배 및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합법적인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선언하였던 것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유엔 임시위원회가 관찰 협의할 수 있었던 곳은 남한뿐이었다는 사실에 비춰 기본조약 제3조의 규정은 한국을 한반도 전역에서 유일 합법 정권이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한국 정부는 일본은 기본조약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것을 인정하였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 외교는 의도적으로 애매한 문구로 외교 문서를 작성하여 시대 흐름에 따라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되게끔 해석의 폭을 넓히는 외교 특질이 엿보인다는 점입니다. 일본과의 외교 문서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일본의 이러한 행태는 문서로 하는 외교의 특성상 더욱 교묘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질은 언어 사용에서 연유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추정해 봅니다. 예를 들면 흑토라는 한자를 보고 우리는 흑이라는 뜻을 가지고 음은 토라 하지만 일본인들은 음독과 훈독에 이어 다양하게 읽힌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처럼 흑토자가 쯔찌라 훈독되고 도라 음독을 하면서도 단순히 흑의 개념이 아니라 흑의 개념과 함께 영토, 나라라는 광의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다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다양하게 읽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그러한 다중성을 외교 문서에 철저히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일본 외교의 특질이며 계약 문서의 특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은 수천 년 녹아든 일본인들의 언어와 문화 속에 외교 특질도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문장 한 단어에 타의성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 어려운 외교를 함에 있어서는 우리 측이 더욱 신중하게 임해야 잉크도 마르기 전에 뒤통수 맞지 않을 것입니다. 1882년에 점을포조약이나 1965년의 하늘협정이나 2015년의 군함도 유네스코 지정 후 일본 측 반응이나 2019년의 지소미아 사태에서 보듯 일본의 외교는 언제나 잔머리와 잔꾀가 듬뿍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고로 외교 문서나 사업상 계약 체결 때에는 명명백백한 문구로 뒤에 딴소리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일본어, 한국어, 영어로 명확히 그 뜻을 밝혀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한일 간의 외교 마찰이 줄어들고 일본의 그 잔꾀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일본의 잔머리 외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지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